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바탕화면에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디카시 창작 입문을 위한 유튜브 강좌 원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강좌는 제가 개정판 디카시 창작 입문을 출간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원고를 직접 작성해서 강좌를 진행하는데 유튜버 강좌로만, 즉 육성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원고는 제가 보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트북 하드 본체도 믿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곳에 원고를 저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문제로 잠시 중단했던 개정판 디카시 창작 입문을 위한 유튜브 강좌를 힘차게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초의 디카시지 고성가도의 표제시인 디카시 고성가도를 보다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의 강좌에서 이미 고성가도가 문학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가도. 비 내리는 봄날 늦은 오후, 구행 프린스는 통영 캠퍼스로 달린다. 차창을 스치는 환한 슬픈 벚꽃들, 아랑곳하지 않고 쭉 뻗은 고성가도의 가등은 아직 파란 눈을 캐고 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을 두 세계 앞에 선 중년의 실존, 그 슬픔의 무게, 디카시 고성가도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고성 시골집에서 마산 창신대학으로 출퇴근하던 길이 바로 고성가도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을 오가며 디카시를 창작하고 디카시론을 구상했던 것이죠. 당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비오는 2004년 봄날이었습니다. 구행 프린스를 타고 통영 캠퍼스 야간 강좌를 위해서 가던 중 신호등이 있는 고성가도 앞에서 시적 흉상, 시적 충격, 시적 감흥을 아주 가슴으로 깊이 있게 느껴서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먼저 포착하고 은술한 디카시가 바로 고성가도인데요. 당시 제가 타고 다닌 차가 구행 프린스였습니다. 이 디카시 은술에 나오죠. 구행 프린스는 1994년 7월 고등학교 교사를 사직하고 94년 가을 학기부터 전업시간 강사를 했는데 95년도에 프린스를 새 차로 한 대 샀습니다. 구행이죠. 그러니까 구행 프린스, 그 프린스를 사고 나니까 새 차가 나와서 그건 구행 프린스가 됐는데, 그 차를 10년 이상 타면서 어느새 그 구행 프린스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제 몸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성가도에 나오는 구행 프린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행 프린스라는 시를 썼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구행 프린스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행 프린스. 까만 것이 중후해 보이지만 숨결이 고르지 않다. 영업용도 아닌 것이 4년 남짓 18만 킬로나 달린 분주한 중년의 자동차. 가끔 도로에서 의식이 마비되었다는 흉흉한 풍문을 뒤로하고 진주로 창원으로 태백까지 달렸었다.
도처에 정비 공장이 있지만 폐차장도 없지 않은데 돌연 수습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자동차. 부행 프린스는 당시 저시의 주요 모티브였습니다. 중년기를 보내고 있던 내 존재의 표상이며 나아가 불온한 시대를 사는 중년의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4년 남짓 18만 킬로나 달린 분주한 중년의 자동차라고 하니까 1994년 시간 강사를 하기 위해 사직을 하고 1995년도에 샀으니까 4년이면 1999년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창신대 문예창작과에 이제 실용 교수로 부임할 무렵에 쓴 것이니까 시간 강사할 때 어떤 그걸 노래한 시가 부행 프린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행 프린스라는 것은 이제 이 시를 쓰고 나서 고승가도라는 이 뒷가시를 거의 4, 5년 후에 쓴 것이니까 아무튼 10년 이상 타고 다닌 부행 프린스라는 것은 당시 중년의 어떤 그런 자아를 표상하고 그 당시 IMF라든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의 중년 가장들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하나의 개인 상징으로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행 프린스를 타고 당시 고성 터널을 막 지나려고 하니 도로에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망대한 벚꽃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걸 즐길 여유도 없이 고성 터널을 지나가는데 만난 것이 바로 신호등이고 그 신호등에 불이 아직 파랗게 빛나고 있었던 것, 조금만 있으면 빨간불로 바뀌는 그 순간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는 시를 쓰는 것만이 아니고 쓴 시보다 더 생생한 날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뒷가시라고 생각했던 것임을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성가도의 그 신호등을 저는 가등이라고 이렇게 언수를 했습니다. 가등은 가로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에 나오는, 즉 이 시적 언술에 나오는 신호등하고는 엄밀한 의미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가도의 신호등은 아직 파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야 과학적 진술로는 맞습니다만은 저는 신호등이라는 말 대신에 가등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결과적으로 시가 과학적 진술을 퍼뜨려 버림으로써 더 진실, 시적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신호등도 거리에 서 있는 신호, 즉 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등은, 그 신호등은 거리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가등이라고 제가 읽었고, 그 등불의 상징성은 바로 나에게 하나의 어떤 신호로, 메시지로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니까 거리의 신호, 거리의 메시지라는 뜻으로 신호등을 가등이라고 이렇게 제가 시적 허용으로서 읽은 것입니다. 과학적 진술을 뛰어넘어 제가 시적으로 새롭게 과학적 진술을 비틀어버린 것이라고
거듭 말할 수 있습니다. 고승터널 저편에 애잔한 아름다운 붓꽃을 두고 계속 달리라는 것이 그 신호등의 메시지였습니다.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 압박감마저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당시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을 그리워해서 그랬는지 롯의 아내는 성을 속히 떠나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성을 나왔지만 욕망의 성, 그 성 안에 두고 온 자기의 소유를 잊지 못해서 그녀는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원행 상징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호등은 제게 천사의 경고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항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서 가등의 불빛을 따라가라, 머뭇거리지 마라, 가등의 불빛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 고승가도는 두 세계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의 실존 앞에서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는 천사의 경고다, 이렇게 롯의 아내의 원행 상징을 원용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말고 가등이 가리키는 길로 가라, 우회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신호 앞에 선 중년의 실존적 무게를 드러내는 그런 디카시가 바로 고승가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